안녕하십니까. 평생투자 파트너입니다. 오늘은 7월 16일 금요일입니다. 어, 오늘 이야기할 내용은 물린 종목을 어떻게 탈출하느냐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할 텐데요. 최근에 제가 한 3일 정도, 오늘까지 3일 정도 회원분들의 HTS를 원격으로 이제 좀 세팅하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면서 이제 가장 많이 들었던 이야기가 뭐였냐면, 이제 제가 이제 차트도 설정하고, 사실 차트 보기 전에 뭘 먼저 봐야 되고, 최소한 뭐 차트는 어느 정도 뭐 이런 건 꼭 확인해 보시라 이렇게 설명을 드리는데, 이게 쭉 듣다가 혹은 듣는 와중에 이제 계속 이제 물어보고 싶은 것이 있는데 계속 이렇게 망설이는 듯 하다가, 결국에는 가장 많이 물어보시는 내용이 뭐냐면, 어, 내 이 종목들이 이렇게 쭉 이제 계좌가 있을 거잖아요. 계좌가 쭉 있으면 종목들이 쭉 나와 있을 거고, 여기 뭐 현재 뭐 평가 잔고가 있을 거고 할 텐데, 내 계좌에서 어떤 종목을 좀 매도할 게 있느냐, 혹은 아, 나 이 종목이 물렸는데 아, 이거 손도 못 대고 있다, 뭐 이런 이야기가 제일 많거든요. 근데 이제 아니면 아주 오랫동안 보유하고 있는 분들도 있고, 근데 그 오랫동안 보유한 종목이 운이 좋아서 수익이 많은 사람도 있고, 오랫동안 보유했지만 반토막 나 있는 분들도 있고 뭐 그렇거든요. 근데 아무튼 이제 회원분들 중에서 이제 힘들어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런 그 종목들 중에서 물린 종목들을 이렇게 보면은 이상하게 비중이 가장 높아요. 그래서 왜 이렇게 많이 사셨어요? 라고 여쭤보면 떨어져서 계속 샀다는 겁니다. 근데 아마 다들 경험해 보셨겠지만, 나의 종목들 중에서 가장 많이 마이너스 난 종목의 비중이 가장 높으면 다른 종목이 아무리 열심히 수익을 내줘도 내 계좌가 움직이질 않아요. 그러면은 점점점 시장과 멀어지는 경우가 좀 많아요. 아예 HTS를 보기 싫거나 물린 종목을 아예 그냥 잊어버리려고 하는 거예요. 왜냐면 생각하면 스트레스 받으니까. 그래서 이게 근데 뭐 이렇게 계속 갈 수는 없는 거잖아요. 주식을 계속 할 사람이라면 뭔가 결단은 하긴 해야죠. 그래서 이제 이야기를 해 보면, 그래서 저의 생각이 이렇습니다. 일단은 종목을 매도할 때는, 매도라는 말도 있지만 혹은 안 좋은 종목을 이제 좀 줄이는, 비중을 줄이거나 뭐 이럴 때 어떤 기준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생각을 해봤더니, 그리고 회원분들과 또 많이 이야기해봤는데, 가장 어려운 방법이 하나 있고요. 어려운 방법이 있고, 그리고 두 번째는 한번 해볼 만한 이런 방법이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가장 어려운 방법이 가장 좀 좋은 방법 아닌가 이런 생각은 드는데, 첫 번째는 가치 평가를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지금 뭐 화면에 삼성전자가 있다라고 해보면, 이 회사의 이 내재 가치를 구해보는 거겠죠. 이 내재 가치는 너무 많은 방법이 있습니다. 뭐 시중에 나와 있는 방법도 있고, 뭐 애널리스트들이 많이 활용하는 방법도 있고, 뭐 예전 레전드들이 사용하는 방법도 있을 거고. 근데 이런 그 회사의 내재 가치 대비 주가랑 비교해서 싸면 사고 비싸면 파는 이 방법이 뭐 가장 좋겠죠. 두 번째는 아주 테크니컬하게 기술적인 방법으로, 그러니까 차트로 완전히 차트 귀신이 되는 거죠. 아주 정확하게 차트를 재단해서 사고팔고를 만드는 거죠. 기준을 정해서. 근데 그 사실 기술적 분석도 방법이 너무 많겠죠. 뭐 이동평균선도 있을 거고, 뭐 보조지표로 할 수도 있고, 뭐 거래량으로도 할 수 있겠고, 어떤 패턴으로도 할 수 있겠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것이 이제 전통적인 방법이겠죠. 보통 전통적인 방법이고, 가장 많이 활용하고, 그리고 뭐가 좋다 나쁘다는 없어요. 가치 평가를 하는 사람의 입장은 그게 그냥 자기의 원칙인 거고, 근데 나는 차트로 해, 기술적 분석가야, 나는 뭐 차티스트야라고 하는 사람들은 차트 보고 하면 되는 겁니다. 근데 이 두 가지는 설명하기도 상당히 어려울 뿐더러 저 역시도 사실 잘 모르고, 그리고
저의 어떤 기준이 있지만 사람들마다 또 달라요. 그래서 그러니까 회원분들이 내 종목 이거 팔아야 돼요, 말아야 돼요라고 할 때 가장 힘든 게 딱 한 번에 이야기가 안 나와요. 왜냐면 저의 기준에는 이 종목은 더 홀딩해도 되는데 혹은 당장이라도 매도하고 싶은데 이걸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그 사람이 이제 그 상대방의 어떤 투자 성향이 있잖아요. 가장 첫 번째가 그거죠. 리스크를 얼마나 이제 받아들일 수 있는지. 나는 한 10%, 20%, 30% 하락해도 나는 괜찮아. 실적만 좋다면 나는 홀딩이야. 이런 사람들에게는 좀 이야기하기 쉬운데 비중이 한 종목에 많고 손실을 조금이라도 나는 게 조금 싫은 사람들에게는 이야기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있고 그리고 이 가치 평가에 대한 것과 이 기술적 이것만 이야기하더라도 정말 너무 오래 걸리겠죠, 시간이. 근데 보통 이런 이야기를 이제 하면 예전에는 이런 거를 회원분들이랑 만나서 뭐 같이 뭐 스터디도 하고 이렇게 했었는데 많이 이제 불편해하는 부분도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재미가 없는 거죠. 어렵고 내가 무슨 회계사냐 이런 것까지 해야 되느냐 뭐 이렇게까지 하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던 것 같은데 그리고 이런 방법들을 만약에 할 수 있다면 사실 물리지도 않았을 겁니다. 물리지도 않았을 건데 그러니까 이게 안 된다라는 소리예요. 일단은 물렸다라는 것 자체는 오랫동안 물렸고 그렇다라는 거는 내 종목이 실적이 어떤지 잘 모르고 이 회사가 좋은 회사인지 나쁜 회사인지 주가가 비싼지 싼지 진짜 모른다라는 거거든요. 그럴 때 이 회사의 가치가 얼마고 내재의 가치가 얼마고 이 회사의 기술적 분석상 어떻게 되고 이런 거 이야기할 해봤자 서로 이 겉도는 이야기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두 번째로는 그러니까 이런 거를 다 모르는 그러니까 초보자일 경우에 그러면 요 방법을 사용해 보세요라고 하는 게 시장을 활용하는 것이 하나 있고요. 시장을 활용하는 방법이 하나 있고 두 번째는 아주 단순한 실적, 단순 실적. 그러니까 실적이라고 해보면 뭐 매출 혹은 실적 예측치 요 두 가지일 텐데요. 이거는 아주 눈으로 그냥 금방 나오는 거니까요. 뭐 바로 할 수 있을 겁니다. 이제 첫 번째 이 시장 이야기를 좀 짧게 해보면 이 시장 이야기는 가장 제가 좀 좋아하는 책 중에 손가락 안에 드는 책이 윌리엄 오닐의 최고의 주식 최적의 타이밍이라는 책이 있거든요. 그 책에 나오면 시장 이야기가 나옵니다. 거기서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시장이 이렇게 하락하다가 상승할 때에 어떤 조건들이 나오는지 그리고 시장이 쭉 올라가다가 시장이 무너져 내릴 때 어떤 모습들이 나오는지에 대해서 아주 상세하게 기술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흔히 말하는 그러니까 저희가 간혹 쓰는 그날이라는 표현을 저희는 하는데 이날이 이제 거기서 그 책에서는 follow through day라고 하는데요. 그런 조건이 나왔을 때, 그러니까 시장이 바닥을 찍고 착 올라갈 때, 이럴 때는 뭐 시장의 주도주든 뭐 대형주든 이런 애들이 그냥 다 같이 우르르 올라갈 때가 있고요. 그리고 요때 이날을 그 책에서는 분산이라고 표현하거든요. 이것도 저희가 자주 이야기를 했었죠. 분산이라는 거. 이 분산이 여러 번 쌓였을 때 시장이 이렇게 무너지는 조짐들이 나올 수 있다. 조심하자. 뭐 이런 내용인데 이런 분산을 통해서 내 보유 종목을 정리하는 방법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사실 이것도 책을 읽어야 돼요. 한번. 이거 관련한 거는 제 카페에 소개를 영상을 찍어서 설명한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 사실 그런 내용보다 그 책 한 권을 읽으면 되거든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물렸다 싶으면 이런 시장에서의 어떤 분산, 시장이 무너지기 전에 어떤 어떤 징후가 나오기 전에는 좀 홀딩하다가 그런 징후가 나올 때 내가 좀 망설이고 있고 좀 힘들었던 종목들은 뭐 같이 매도를 잠깐 하거나 비중 조절을 한다든지 혹은 뭐 남의 돈으로 하는 것들 이런 거를 좀 줄인다든지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근데 이거 역시도 좀 어렵습니다. 사실 좀 어렵고
그러면 이제 남은 게 가장 쉬우면서 심플한 실적을 보고 하는 걸 텐데, 이건 사실 말이 안 될 수도 있어요. 왜냐면 매출이라든지 예측치, 이걸 제가 자주 이야기하는 건데요. 이건 뭐냐면, 요거를 이제 보는 사람들은 진짜 주식을 진짜 모르는 사람들이 봐야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만약에 실적을 볼 때 매출이 줄어드는 회사는 일단은 안 좋게 보고 생각하고 비중을 줄일지 매도를 할지를 좀 고민하시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그리고 컨센서스, 그러니까 예측치죠. 애널리스트들의 예측치가 없는 회사들도 비중을 줄인다라든지 혹은 매도를 해야 되나? 왜 없지? 이렇게 좀 한번 생각해 보시라, 이런 이야기거든요. 이거를 한번 실적을 보면서 실제로 이야기를 한번 해보면, 예를 들어서 뭐 삼성전자라고 해볼게요. 이렇게 보면 연간으로 이렇게 보면, 이거 좀 키워서 볼게요. 키워서 이렇게 보면 연간으로 보면 현재가 2021년도잖아요. 그리고 여기 전체 파란 부분 있죠. 여기 영어에 2라고 써 있는, 요게 이제 시장에서 이야기하는 어떤 컨센서스, 실적 추정치 뭐 이런 것인데, 이런 것들이 안 나와 있는 회사들도 많아요. 일단은 예측치 얘기를 먼저 해보면, 근데 이 예측치가 없다라는 것은 사실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어요. 어떤 그 애널리스트들의 어떤 기준에 의해서, 혹은 뭐 어떤 시가총액의 기준에 의해서 아예 그냥 소외받아 있는 기업도 있어요. 그러니까 예측치가 없다고 나쁜 게 아니라, 좋은 회사인데도 예측치가 없는 회사들도 많아요. 그리고 근데 예측치가 없을 때 조심하자라는 거는, 그 시장의 어떤 정보가 너무 제한적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 예측치 없는 회사를 직접 방문해서 아주 디테일하게 확인하고 매번 실적을 추정하고 엑셀 작업해서 계속 실적을 따라가지 않는 이상, 예측치가 있는 회사들, 애널리스트들이 커버하는 회사들을 좀 보는 게 좋겠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렇게 리포트들이 나오는 회사들이 수급에 훨씬 도움이 많이 되긴 하죠. 그리고 또 하나는, 또 시가총액이 한 3천억 이하인 회사들도 매수할 때는 상당히 좀 조심할 필요는 있어요. 그리고 이런 예측치들이 또 없을 때는 이 회사의 회사 자체가 불투명하다든지, 혹은 이 회사에 속한 그 업황 자체가 불투명하다든지, 그럴 때 예측치가 안 나오고 목표치도 없고 뭐 이런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예측치가 없는 회사들은 우리가 주식이 정말 잘하지 않는 이상 일단 좀 제껴놓고 예측치가 나와 있는 것들 안에서 이렇게 좀 보는 것도 괜찮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렇게 보면 이게 매출이 이렇게 쭉 늘죠. 늘다가 2019년도에 매출이 한번 쑥 줄죠. 그리고 다시 매출이 쭉 늘어요. 근데 보면은 삼성전자라는 회사가 매출이 한번 이렇게 줄었다고 회사가 나쁜 회사가 아닐 수 있거든요.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매출이 줄 수도 있어요. 근데 예를 들어서 이렇게 매출이 줄었지만 사실 이 회사가 영업이익률이 뭐 30%가 넘어요. 그래서 상당한 어떤 해자가 있는 회사라면, 시장에 의해서 사이클에 의해서 매출이 줄 수도 있지만, 그래서 실적이 매출이 가다가 꺾일 수도 있지만, 매출이 다시 회복할 때는 영업이익이 확 빠르게 치고 올라갑니다. 그래서 오히려 전고점들을 다 치고 올라가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무조건 매출이 없다고, 매출이 꺾인다고 안 좋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지만,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을 잘 모를 때는 매출이 작년에 비해 올해 감소하고, 그리고 시적 예측치가 나온 것 중에 예측치가 나온 것이 또 올해보다 내년이 감소한다. 그러니까 실적이 이렇게 매출이 감소하는 거는 좀 조심해야 돼요. 특히 뭐 영업이익이나 순이익이 일시적으로 뭐 한두 분기씩 흔들릴 수는 있거든요. 근데 매출이 감소하는 거는, 이거는 정말 조심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해요. 매출에서 모든 게 나오는 거거든요. 매출에서 영업이익이 나오고요. 매출에서 순이익이 나오고, 모든 어떤 지표들이 매출에서 시작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
매출이 그저 그렇다든지, 그러니까 이런 거겠죠. 매출이 아주 계속 꾸준히 5% 10%씩 상승하는 회사들 사실 많지 않아요. 상장사 이렇게 소팅해 보면 매출이 매년 5% 10%씩 상승하는 회사들이 많지 않아요. 생각보다. 보통 매출이 왔다 갔다 한다거나 오히려 주는 회사, 이게 더 훨씬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 많은 상장사 중에서 매출이 상승하는 쪽만 나는 커버하겠다라는 생각을 하시고, 어, 내 종목 중에서, 내 여러 가지 포트폴리오 안에 있는 종목 중에서 매출이 상승하는 것과 매출이 횡보하는 것, 매출이 하락하는 걸 좀 이렇게 나눠서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나눠서 매출이 하락하는 것을 팔아서 매출이 상승하는 것을 사는 것, 이게 훨씬 좋을 것 같거든요. 근데 이제 여기서 하나 걸리는 거는 매도하고 팔 때 기분이 되게 안 좋다는 거죠. 손실 보고 파니까. 근데 만약에 제가 가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회원분이 A라는 종목을 갖고 있는데 이 회사의 시총은 한 1,500억 정도 돼요. 1,500억 정도 되고 대주주 지분율도 뭐 낮고, 뭐 기간이나 연기금이나 뭐 외인들의 물량도 거의 없는 개인 투자자들만 많은, 그리고 실적도 매출도 오르갔다 내려갔다 하고 매출 증가가 없고 매출이 우상향하지 않고 좋았다 안 좋았다 하기도 하고, 영업이익률도 뭐 한 5% 이렇게 나오고 ROE도 10% 미만이고, 예를 들어서. 근데 어떤 테마에도 또 엮여 있고 누구나 조심해야 할 법한 이런 회사들이잖아요. 그런 회사인데 내가 이 종목을 샀는데 계속 빠지길래 또 고점에 산 거예요. 그래서 계속 빠지길래 어떻게 하다가 계속 물타기를 해서 한 비중이 한 30%까지 된 거예요. 근데 손실이 한 40% 정도 이렇게 난 회사들, 한 30% 이렇게 막 많이 난 회사들,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를 매도를 못 해요. 손이 안 나가요. 분명히 매출 예측치도 없고, 근데 예측치도 있지만 실적이 꺾이고 있고, 이런 걸 다 보더라도 손이 안 나가거든요. 그때 저는 뭐라고 말씀드리냐면 한 두 가지 정도로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만약에 제가 먼저 여쭤봐요. 최근에 가장 사고 싶었는데 못 샀던 종목이 뭐가 있느냐? 그러면 2차 전지 종목을 좀 샀어야 되는데 못 샀어요. 이래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럼 제가 2차 전지 종목 중에 저희는 첨보라는 회사를 보유하고 있잖아요. 첨보라는 회사가 있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첨보라는 주식과 저의 첨보라는 주식과 선생님의 A라는 종목을 우리 딱 1년만 바꿉시다 라고 이야기하고, 그리고 1년 후에 다시 바꿔달라 하는 거죠. 그러니까 1년 동안 첨보랑 A랑 이렇게 잠깐 바꾸고 1년 후에는 다시 또 바꾸는 거죠. 이렇게. 그러면 바꿀 의향이 있느냐? 왜냐하면 지금 첨보는 계속 우상향하고 있거든요. 계속 증설하고 증설을 최대치로 발표하고 거의 뭐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증설이 되나 할 정도의 양을 증설하는, 그 증설량이 매출로 연결될 거고 매출은 확 커질 것이고 엄청날 것이죠. 이런 미래가 창창한 회사랑 A라는 회사랑 한 2, 3년 혹은 1, 2년 바꾸자라고 하면 바꾼다고 해요, 보통. 사실 그게 매도인 거거든요. A라는 회사를 매도하고 그냥 첨보를 사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내 손실을 인정하고 아 슬퍼 뭐 이렇게 되면 손이 안 나가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 그냥 첨보라는 주주랑 나의 A라는 그 물린 종목이랑 잠깐 교체한다라는 편한 마음으로 교체해봐라 라고 말씀을 드리죠. 그리고 두 번째는 이거는 조금 이제 자극하는 이야기가 될 수 있는데, 가족 중에 예를 들어서 회원분이 예를 들어서 뭐 한 60 중반 정도 되신 분이라고 하면, 아주 죄송하지만 아주 자극적인 이야기로 이야기를 합니다. 60 중반 정도이신데 혹시 자녀분이 있으시냐? 자녀가 뭐 한 30 중반 됐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만약에 이 자녀가 이제 회사의 초년병일 텐데 회사에서 열심히 돈을 모아서 몇 년 동안 열심히 안 쓰고 모은 5천만 원을 모았다. 자녀분이 모아서 이제 선생님한테 물어보는 거죠. 아버지, 저 5천만 원을 열심히 해서 쓰지도 않고 모았습니다.
근데 제가 종목을 첨보라는 회사랑 A라는 회사 둘 중에 하나에서 고민하고 있습니다. 뭘 살까요? 라고 물어보면 뭐라고 하실 거냐라고 물어보면 당연히 첨보 사라고 하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아는 거예요. 내 종목보다 좋은 회사가 있다는 걸 아는 거예요. 근데 손이 안 나가는 거죠. 근데 해야죠. 아니면 물량이라도 줄여야 돼요. 근데 그러면 그러네요. 뭐 이렇게 하고 좀 바꿔보죠. 조금씩 교체해보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 다음에 이제 바로 따라오는 말이 뭐냐면 주가가 이렇게 흐르고 있는데 현재 반등을 좀 할 것 같은데 하도 많이 빠졌으니까 반등하면 파는 건 어때요? 라고 물어봐요. 근데 이것은 뭐냐면 아까 그 맨 처음에 아주 어렵지만 가장 좋은 방법 중에 가치 평가하는 방법이 있고 기술적으로 이제 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 두 방법은 아주 어려운 방법이긴 한 거죠. 제대로 하는 사람이 없죠. 아직까지 답을 그 누구도 주식에서 못 찾았으니까. 근데 요 이야기는 반등하면 파는 거는 이 이야기는 내가 기술적 분석을 통해서 매도하겠다라는 소리거든요. 반등할 때 기가 막히게 딱 팔고 나오겠다라는 소리인데 요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은 처음부터 물리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요런 어떤 그냥 소설은 현실에서는 좀 힘들다라고 생각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기술적으로 잘하는 분은 벌써 계좌가 이렇게 되지 않고 물리기 전에 기준이 있기 때문에 손절하고 나왔을 겁니다, 아마. 그래서 아주 냉정하지만 주식시장에서 개인 투자자들이 돈을 버는 게 매우 작잖아요. 돈을 버는 사람들이. 그렇죠? 그리고 근데 그것 중에 하나가 가장 안 좋은 게 물린 종목은 오래 갖고 있고 상승하는 종목은 빨리 팔고 이래서 그런 경우도 많거든요. 그래서 어, 유명한 이야기 있잖아요. 그 정원을 가꾼다라고 하는 거. 정원을 가꾼다라는 것. 이게 뭐냐면 어, 이 정원에 멋지게 이렇게 크게 이렇게 이쁜 꽃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 이쁜 꽃들이 여러 개 막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사이사이에 조그맣게 이렇게 잔디들이 이렇게 잔디가 아니라 잡초들이 이렇게 나올 수 있잖아요. 그러면은 아마 전원주택에 사신 분들 알겠지만 잡초 뽑는 게 하루 종일 특히 비 오거나 이러면 잡초가 너무 금방 자라잖아요. 그래서 잡초 뽑는 게 너무 힘든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정원을 가꾸는 거예요. 뭐냐면 잡초를 뽑으라는 거죠. 내 정원을 이쁘게 하고 싶다면 내 정원이라는 거는 나의 계좌일 수도 있고 포트폴리오일 수도 있는 거죠. 이 잡초를 뽑고 장미에다가 물을 주라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를 반대로 하면 안 돼요. 잘 자라고 있는 꽃을 꺾고 잡초들한테 물을 주면 안 돼요. 그러니까 물타기를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근데 요거의 기준은 시장에서는 많이 오르는 종목을 많이 수익이 나는 종목을 꽃이라고 비유하고 단순하게 지금 현재 우하향하고 주가가 하향하고 있는 거를 잡초라고 이야기하는 경우도 많은데 저는 개인적으로 실적을 기준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실적이 오르고 있다면 지금 당장 주가는 변동을 보일 수 있고 우하향할 수도 있지만 그거는 잡초가 아니라 꽃이라고 보거든요. 근데 그 꽃이 아직 그 씨앗을 그러니까 땅 안에서 이렇게 탁 올라오기 직전의 모습이라고 보는 거고 그래서 그런 것들은 물을 줘야죠. 더 관리하고. 근데 대신에 아무리 주가가 우상향하고 수익이 나더라도 실적이 안 좋은 회사는 그거는 잡초인 거죠. 잡초도 엄청 키가 크게 금방 자라는 애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거 잘라내야 돼요. 그거 안 잘라내면 뿌리가 다 딴 데로 막 가고 해가지고 너무 힘들어지거든요. 그리고 잔디까지도 망가뜨리고. 그래서 정원을 가꾸듯이 실적이 안 좋은 회사들은 그냥 파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막 이렇게 흘러내리는 종목이 반등하면 팔까요? 라고 하는 것은 거의 현실에서는 어렵고 실적이 안 좋은 회사다라고 판단했으면 그냥 기회 보지 않고 기술적인 어떤 고려하지 않고 그냥 매도하는 게 낫죠. 어차피 그 매도를 못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또 매도에 대한 기술적인 어떤 또 분석을 하겠다고 한다는 것은 좀 안 맞잖아요. 그래서
그냥 인정하고 매도하는 것 혹은 비중을 확 줄이는 것이 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 되게 조금 썰렁한 이야기일 수 있죠. 손이 안 나가는 이거를 고쳐야 되는데 이게 어렵죠. 어렵습니다. 진짜 어려운데 그걸 하지 않으면 내 정원은 그냥 무슨 귀신의 집처럼 엉망이 될 겁니다. 아마. 그리고 한두 개의 꽃이 이쁘게 나도 좀 있으면 잡초들한테 다 엉켜 붙어서 다 죽을 거고. 그래서 이 이야기를 회원분들이랑 한 3일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알았습니다 하고서도 선뜻 결정은 못 하겠네요. 이런 분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것도 충분히 이해합니다. 충분히 이해하는데 주말 동안에 한번 봐보세요. 예를 들어서 뭐라고 할까요? 어떤 종목이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실적 예측치들이 없는 회사들은 뭐가 있을까요? 어, 음, 잠시만요. 이거 지금 컴퓨터가 조금 멈춘 것 같네요. 좀. 아이고, 잠시만요. 안 움직이네. 잠시만요. 아, 갑자기 이거 보여서 그냥 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거 말고 태광으로 해볼까요? 이거 태광도 생겼네. 음, 이게 보면 이 회사를 보면 어, 현재 예측치가 없잖아요. 그리고 영업이 한 5년 동안 영업이익을 플러스로 만들어 본 적도 없는. 그러니까 이 회사가 나쁘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주식 투자자에게는 매도할 수 있는 어떤 요인이 있다. 고민해 봐야 되는 어떤 요소가 좀 있다라고 보는 것이죠. 그리고 매출이 주는 거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저도 매출이 주는 회사를 거의 안 보다 보니까 생각이 잘 안 나요. 제가 아는 회사들은 다 매출이 느는 회사들만 보다 보니까. 근데 이렇게 예측치가 없거나 매출이 주는 회사들, 이런 회사들은 뭔가 고민해 봐야 되고, 그렇다면 고민한 결과가 물량을 줄여야겠다라고 할 경우에는 좀 결단을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마지막으로 이야기를 해볼게요. 지금 이렇게 시장을 이렇게 보면, 저희가 그 스토캐스틱이라는 지표를 좀 자주 말씀드리고 보잖아요. 스토캐스틱이라는 종목 이렇게 보조 지표를 마주 이렇게 보는데 과거에 이게 월간 차트예요. 과거에 보면은 이렇게 과열권이 있고 그죠? 이렇게 과열권에 들어왔을 때 요럴 때가 대충 고점일 때가 상당히 많죠. 이건 뭐 개별 종목으로 봐도 그렇고요. 근데 지금 코스피가 이런 과열권의 한 가운데에 와 있거든요. 근데 이 과열이 어디까지 연결될지 몰라요. 모르지만 시장이 이렇게 안 좋을 때는 오히려 가지고서 홀딩해서 올라갈 때까지 기다려보는 건 괜찮지만 시장이 과열권에 있을 때, 그러니까 시장이 좋을 때예요. 한참 좋을 때 빠져나오는 게 더 안전할 수 있어요. 만약에 시장이 꺾여 버리잖아요. 그러면 실적 안 좋은 거 좋은 거 다 같이 빠지는데 보통 실적 안 좋고 이런 애들은 더 빠질 수 있거든요. 그럴 때는 또 매도할 기회를 못 찾습니다. 그럼 또 몇 년 지나야 돼요, 또. 그래서 그런 어떤 기회비용까지 생각한다면 지금 시장이 한참 좋고 할 때 내 정원에서 잡초들을 좀 빼자, 뽑아내자라는 생각을 좀 했고 회원분들에게도 좀 말씀드렸던 것 같습니다. 이게 뭐 말도 안 되는 이야기일 수도 있어요. 그렇죠? 어떻게 매출로서 뭐 그렇게 보냐 뭐 이럴 수 있지만 다양한 방법을 모를 때 한번 고민해 보셔라 라는 이야기를 드리는 거예요.
뭐 그렇네요. 좀 이렇게 얘기했더니 좀 너무 냉정한 것 같아서 좀 죄송하긴 한데요. 예, 아무튼 저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여전히 HTS나 뭐 다양한 것들에 좀 궁금한 것들이 있으시면 어, 지금처럼 제 핸드폰 번호 아시잖아요. 여기다가 연락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이번 주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